이곳이 지어진 다른 적석청에 비해서 한 약 3배 정도 넓은 것 같군요. 벽은 이 돌을 6단으로 쌓았고 또 천장은 가로, 세로 약 5m 정도 크기에 이 100톤 정도 되는 큰 돌을 지붕처럼 얹은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건축술로 지어진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이 장군총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느 장수의 무덤으로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 광개토 태왕 비화의 위치 때문에 광개토 태왕릉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수왕릉이라는 설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무덤의 주인을 추적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덤의 양식이다. 무덤 양식은 강도를 쌓아올려 만든 적성묘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그 뒤를 이어 기단부가 있는 방단 적성묘, 기단부는 물론 무덤 전체를 돌로 쌓아올린 방단계제 적성묘, 흙으로 덮어 만든 봉토 석실묘와 봉토 동실묘의 형태로 변해간다. 장군총은 고구려의 전통적인 왕릉의 양식인 방단계제 석실묘. 그런데 이것은 3세기부터 나타나고 장군총이 축조된 시기엔 이미 봉토 석실분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총을 적석총으로 쌓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적석총이 이제 그 5세기에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도 그 고구려의 전통적인 묘제가 적석총인데 왕실의 입장에서는 이 전통적인 묘제를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좀 어렵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왕실이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이나 제도나 이런 것은 그 자체가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일정한 규모 이상의 무덤을 만들 수 있는 적석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그 다듬어진 양식인 석실분 양식을 그 안에 넣는 그런 형태로 장군총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장군총의 주인을 가려내는 또 한 가지 단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장군총의 위치. 장군총은 왕릉급 무덤 중에 태왕릉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런데 장군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적석총인 이 태왕릉은 집안의 무덤대 중 2번째로 크다. 두 무덤 사이의 거리는 불과 2km. 발굴 당시 태왕릉에선 무덤의 주인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발견됐다. 태왕이란 글씨가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의 왕 중에 일생에 걸쳐 일관되게 태왕이라 불린 사람은 단 한 사람, 광개토 태왕뿐이다. 장군총은 바로 이 광개토 태왕과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장수왕의 무덤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아기자기한 그 멋을 피우고 세련된 아마 그 모습은 장수왕 때 상당히 그 북이와 문화적 교역을 많이 했습니다. 북이라는 나라는 저쪽 그 동양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의 그 서역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장수왕릉이 그런 면에서 좀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짚어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장수왕은 427년 평양으로 천도했다. 65년간 평양에서 살다가 평양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런 장수왕의 무덤이 국내성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 중국 길림성의 고고학자 방기동이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나섰다. 옛 고구려 풍습에 따르면 결혼하면 수의를 짓고 왕들은 즉위 초부터 자신의 무덤을 짓는다는 것이다.
즉 장수왕도 국내성에 있을 때 이미 무덤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장수왕 능이 틀림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장수왕은 평양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평양에서 죽은 왕의 능이 이 국내성에 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근데 고구려 시대 때를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이미 초상 준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옷이라든가 이런 걸 비롯해서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부터 능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수왕은 태어난 곳은 국내성이니까 국내성에 장수왕의 능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접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서 아직 반론이 없진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장수왕릉이라는 주장이 가장 유력합니다. 장수왕, 그에 관한 우리의 상식은 간단합니다. 광개토 태왕의 아들, 고구려 최대 영토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룩한 사람. 사실 고구려의 전성기는 광개토 태왕의 영토 확장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장수왕은 광개토 태왕에 비해서 강하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세기 장수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많은 기록들 중에 당시 중국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위나라 사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죽으니 중국 황제가 흰 베옷을 입고 동궁에 나가 곡을 했다. 장수왕이 죽으니 중국 황제가 흰 베옷을 입고 곡을 했다. 장수왕의 죽음에 관한 위나라 황제의 조처가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기록 하나를 찾아봤다. 조선 태조 1년 명예 황태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실록을 살펴보면 이거인을 보내 조문하게 했다는 비교적 간단한 기록이 등장한다. 당시 명과 조선이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태도는 상당히 의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장수왕이 죽었을 때 중국 중원을 지배하고 있던 위나라의 반응은 상당히 달랐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위나라 황제는 장수왕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특별한 절차로 그의 죽음을 애도한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세력도 인정한 거지요. 말하자면 고구려 장수왕 시기에 그 고구려의 위세라는 거는 나머지 이쪽 서방 세력 다 통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건 아마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최대 한도의 예의 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올라갈수록 말이죠. 중국에 대해서 이 어떤 주체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올라갈수록 강했고요. 그때 그 장수왕 때는 아마 그런 면에서는 당당했던 그런 강국으로서의 모습을 아마 과시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다면